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엔 구호 사무총장은 지진의 구조 단계가 막바지라고 밝혔습니다. 13살 소년이 184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기적의 생還소식이 이어졌지만 7개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 종료되는 등 매몰작 구출보다 생존자들 지원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닷새 만에 항소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검찰총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요건이 안 된다며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은행은 사기업인 만큼 관치금융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는 대출금리 인하와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등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다시 쌀쌀하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새벽과 늦은 오후 비나 눈이 내리겠고 대설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엔 내일까지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난 지 8일째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두 나라의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3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너진 돌무더기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구조되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소식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해 속에서 아들이 생전에 쓰던 공책을 찾아 펼쳐보는 남성. 이제 사진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입니다. ايوه اللي عشت بس انا وبنتي كوننا كنا برا البيت لو كنا جوا البيت كنا نطلع يعني كل الاسر ماتوا كلها.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덮친 지 8일째가 된 현지 시간 13일. 양국의 공식 사망자 집계는 3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구호와 수습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리아의 상황을 고려해 유엔이 집계치를 높여잡으며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뒤 일주일이 넘은 현 시점에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까지 겹치며 매몰된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에선 182시간 만에 13세 소년이 구조되고 178시간 만에 25세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튀르키예 아디야만에서도 178시간 만에 미레이라는 이름의 6세 소녀가 구조되며 현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보다 조금 앞서 여성 한 명이 175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꺼져가는 희망에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국경을 초토화시킨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어서면서 현지에선 생존자들이 2차 재난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카흐라만 마라슈의 7개 지역에서 구조 활동이 종료되는 등 매몰작 구출보다 생존자 구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추가 여진 가능성도 생존자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튀르키예 남부 아디야만에선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옴이 발병하고 어린이들은 설사에 시달린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약탈 행위까지 기승을 부리며 튀르키예 8개 주에서 하루에만 최소 48명이 체포됐습니다. 유엔 집계에 따르면 시리아에선 540만 명이 거처를 잃은 데다 20만 명이 피해 지역을 떠났고 반군 지역엔 깨끗한 물 공급이 어려워 위생 악화로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 이후 비판 여론이 거셌는데요. 검찰이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총장도 엄정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아버지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바라고 건넨 뇌물로 봤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 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많다면서도 아들이 결혼해 독립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흔적이 없다며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검사들은 이런 내용들을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기소까지 하고 15년씩 구형까지 한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셌고 검찰도 판결 닷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재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국민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검사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친 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 면회 방식으로 만난 것을 두고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에서 두 사람을 차례로 만났고 대화가 녹음되지 않는 장소 변경 접견 방식을 이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잇는 연결고리로 꼽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의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0번도 넘게 등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작전 세력이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를 시세 조종에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증권사 임직원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심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0번도 넘게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회장 등 작전 세력이 주가 조작 거래에 김 여사의 계좌 3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의 3계좌를 통해 진행된 거래 중 유죄로 인정된 불법 행위는 총 49건. 서로 짜거나 거짓으로 매매한 통정 가장 거래 48건, 실제 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인 종가 관여 주문 1건입니다. 법원은 또 권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 1개를 자신의 차명 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 모녀의 4개 계좌 거래 내역은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인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등장합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알고 이를 위탁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라며 전 정권에서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국민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39분 동안 39번, 그러니까 1분에 한 번씩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여당은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로 출범 9개월을 넘긴 윤석열 정부를 총평했습니다. 39분의 연설 동안 윤 대통령을 39번이나 언급하며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인사 등 5대 참사가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찰 비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들 대장 노릇을 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야당 유죄, 윤심 무죄란 표현으로 야당 탄압 프레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국민특검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제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일 때 다 수사했던 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사당화하고 방탄 특검 등 정쟁거리 발굴에 혈안인 것은 민주당이라며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난 연설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전국을 돌며 총 7차례 진행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시작됐습니다. 출발지는 제주도였는데요. 예상대로 당권 주자들이 거칠게 치고받았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왜 여당을 하느냐고 날을 세우자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가 줏대 없이 끌려다닌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노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노동과 교육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말이 아니라 성과로 이재명 대표의 거대 민주당을 이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 분리라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당합니까? 야당해야지. 그 비판만으로는 절반밖에 이기지 못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앞서 김기현 후보가 언급한 현재와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탄핵이 우려된다는 발언을 맹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줏대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대표 힘빌려 줄 세우기 시키고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 상태라면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투쟁 이력을 내세운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 적임자라며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뻐꾸기라고 하는 얘기를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제주에 특화된 민생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열악한 우리 제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2027년까지 전국 평균인 77%까지 정부와 협력하여 제주 도시가스 정압기와 배관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어제 제주를 시작으로 오늘 부산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모두 7번의 합동연설회에서 당심 공략에 나섭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50억 클럽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와 이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선 기사대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특검 주장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쓰인 일부 범죄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데다가 김 여사를 단순히 돈을 댄 사람, 즉 전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의혹들에도 검찰 수사가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만큼 반드시 이번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편파 수사에 대해서 이런 이 분노가 정말 하늘 찌를 듯한데 여기에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모르쇠로 예관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대통령실 측은 같은 재판을 두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러 혐의 없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방증됐다며 수사가 미흡하거나 부실할 때 하는 특검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 특검을 진행을 하려면 민주당 단독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이유는 그 특검법은 여당 법사위원장을 피해서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국회의원 180석이 필요한데 현재 169석에 민주당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죠. 정의당의 6석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과의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일정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당내 일부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방탄용이라며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이 하나 더 있잖아요. 대장동 특검 상황 한번 살펴보죠. 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뇌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30대 초반의 이 자녀에게 50억이 간 부분이 국민들이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보고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는 실제 특검이 추진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세부 안에서는 또 각 당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담당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포함하느냐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게 대표적인데요. 정의당은 어제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제시하면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에 오른 인물들로 우선 수사 대상을 밝혔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대통령의 탄핵 발언, 대통령 관련 탄핵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네요. 예, 발언의 주인공이었죠. 김기현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본인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예비 경선 득표율 1위라는 보도가 나오자 다른 후보들이 마음이 급해졌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김 후보의 해명에 대해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맞받아치면서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부산에서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리는데 오늘도 이 공방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후보들 간의 설전뿐만이 아니라 친윤계와 비윤계의 장외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국민의힘 내의 친윤계 의원들은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잇따라 엄호에 나섰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장제원 의원은 당정 분리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당정 분리 대신 당정 일체론을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비윤계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소속이면서 남들보다 앞서 탄핵을 언급하고 나선 만큼 김기현 후보가 가장 위험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탄핵 발언의 여파가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자제해달라면서 선긋기에 나섰는데요. 전당대회 레이스가 개파 간 갈등으로 얼룩지면서 향후 봉합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기조로 역대급 수익을 낸 시중은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들이 고금리에 고통이 큰 와중에 은행권은 돈잔치를 해서 위화감이 들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시중은행의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현재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배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로 가파르게 올라간 대출 이자를 서민 대상 상품부터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은 산업 현장의 불법들이 판을 치게 두면 그게 국가인가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도 뒤늦게 공개했는데 이런 기조는 최근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UAE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30%대에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리얼미터 발표 조사에서는 11주 만에 부정평가가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노동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윤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민생 행보로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개입 논란 등이 지지율에는 악재라고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당분간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경제 행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논의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정보 전달자로 지목됐던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부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남 전 총장과 당시 총장 공관장을 포함해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천공이 지난해 3월 말 실제로 공관을 찾았는지를 가려낼 직접적 단서인 CCTV 영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혜사 앵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좀 쌀쌀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맘때 겨울 추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동해안에는 눈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김나영 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세요. 네, 영상권을 보였던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6도, 철원은 영하 4.7도로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서울은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눈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영동 중남부 많은 곳은 10cm 이상, 그 밖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동쪽 내륙에도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 등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진 뒤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외교차관은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3국 간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연대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습니다. Throughout our meetings, our three governments reinforced the necessity of addressing the DPRK's destabilizing behavior and achiev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또한 북한과 대화가 열려 있다며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자금을 차단하는 등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We will cut off the revenue supporting North Korea's WMD development. Last Friday,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our first autonomous sanction on North Korea's illicit cyber activities, which is one of its major revenue generators. 이후 한일 외교차관은 양자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또는 제3자 변제 등 핵심 의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이견이 좁혀졌지만 결말이 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조현동 차관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이달 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합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방첩 당국의 간첩단 수사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지역 시민운동가가 북한 공작원과 최소 86차례 연락을 취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국내 정치 동향을 보고만 한 게 아니라 정치권 진입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 시민운동가는 과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었고 북한 공작원에게 선거 승리 전략이 담긴 USB를 건네받게 됐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북 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가 접촉한 사람은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 문화교류국 소속 전지선이었습니다. 전지선은 중국인 명의 위조 여권을 가지고 지난 2006년까지 우리나라에 15차례 드나든 전력이 있습니다. A씨와 전지선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최소 86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전지선에게 국내 정치 이슈를 정리해 보고하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비롯한 정치권 진입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는 진보 진영의 쇄신과 관련한 국내 기사를 서로 공유하면서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0년 전북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전지선이 지방선거 승리 전략이 담긴 USB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방첩당국에 파악됐습니다. 새로운 제3의 좌파 정당을 신설함으로써 반정부 투쟁을 보다 넓히고 전국 단위에서 진행하면서도 또 제도권 내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국은 간첩단 지하 조직이 이미 정치권에 침투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은 북한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연설 등을 통해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4.3 유족회 등은 즉각적인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름뿐인 장애인 노조를 만든 뒤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압박하고 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제 이 노조 조합원 중에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시위를 할 때만 몸이 불편한 척을 하며 공사를 방해했던 겁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서 한 장애인 노조가 노래를 틀어놓고 차량 시위를 벌입니다. 또 다른 곳에선 아예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장애인 노조가 공사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있다는 걸 알고는 이를 빌미로 장애인 노조원들을 고용해달라며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출입문 옆에서는 휠체어에도 앉아 계시고 목발 짚고 계시고 하다가 멀쩡히 서서 담배 피고 다시 와서 몸이 불편한 척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모두 장애인 노조가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설립된 이 노조 지부에는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가짜 시위대를 내세워 공사장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고용이 아닌 돈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 업체는 6곳. 노조는 이들 업체에 2억 원을 요구해 현재까지 3,400여만 원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의 경우에는 신고사항도 없고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지부를 설립하고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경찰은 장애인 노조 관계자 5명을 붙잡아 지부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피해 현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택시에 탄 승객이 금을 들고 도망쳤다며 누군가 통화를 했습니다. 수상하다고 느낀 택시기사는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그 느낌이 맞았습니다. 도둑이었거든요. 사흘 전 금은방을 턴 이 절도범은 금팔찌를 훔쳤다고 자랑하다 결국 경찰이 채우는 은팔찌를 차게 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 안에서 승객이 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랑하듯이 절도 행각을 털어놓습니다. 금 들고 쬐다고 안 잡히던데. 나 지금 3일째인데. 충북 청주에서 택시를 탄 남성이 대전에 도착해 택시비를 빌리려고 지인과 통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통화 내용을 들은 택시기사는 112에 절도범이라고 문자 신고를 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사람한테 저 좀 도와달라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3시간째 갇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유심히 남성을 살폈고 휴대전화에서 굵은 금팔찌를 찬 사진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휴대폰 충전도 하고 택시 요금 문제도 해결하자며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나흘 전 충북 증평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1,200만 원 상당의 기금속을 착용한 채 도주한 일당의 주범이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이 있었다, 3인조.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형사팀에다가 저희가 이제 대조를 이제 한 끝에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된 상황인 것을 알고 경찰은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스케이트보드로 장애물을 뛰어넘고 공중회전까지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한시도 보드를 놓지 않은 채 민첩한 손놀림을 보여주는데요. 화려한 기술들 감상해볼까요? 한 손에 쏙 들어올 만큼 작은 스케이트보드. 보드 위에 올라탄 손가락이 마치 다리라도 되는 것처럼 미끄러지듯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히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 같지만 이건 엄연한 실내 미니 스포츠 핑거보드인데요. 손으로 타는 스케이트보드로 현란한 묘기를 선보이는 스포츠입니다.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미국 LA의 한 핑거보드 회사에 스케이터들이 모인 건데요. 이 스케이터들에게 핑거보드는 이미 삶의 일부가 됐다네요. 한겨울에 수영복을 맞춰 입고 준비 운동으로 한바탕 춤을 춘 사람들이 차가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껏 들뜬 모습으로 겨울바다를 즐겼는데요. 보기만 해도 추워지는 폴란드의 수영대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가지각색으로 꾸민 사람들로 떠들썩한 이곳. 폴란드 북서부 지역 미엘노에서 국제 동계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추운 겨울인데 수영복 차림의 참가자들에게 추위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카운트다운을 하더니 다 함께 환호하며 바다로 뛰어듭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찬물에 몸을 담그는 오랜 전통을 가진 대회인데요. 바다 코끼리란 별명의 참가자들이 올해는 9,000명 넘게 모였다네요. 폴란드보다 더 떠들썩한 곳이 있습니다. 브라질 살바도르의 거리인데요. 경쾌한 리듬으로 가득 찬 살바도르 카니발 축제엔 열기가 얼마나 가득할까요? 지구촌에서 가장 열정적인 축제로 알려진 살바도르 카니발. 화려한 손부채를 손에 들고 형형색색의 옷과 머리 장식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음악에 흠뻑 취한 채 몸을 흔듭니다. 리우에 이어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카니발 축제인데요. 금욕기간인 사순절을 앞두고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나흘 동안 열립니다. 2년 만에 왔던 참가자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말했는데요. 브라질의 열기가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를 시켜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제재를 가해도 양육비를 보낸 사람은 10명에 1명도 안 되는데요. 예외 조항도 많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MBN 프로그램 고딩 엄빠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양육비 안 줄 거야? 체육까지 18만 원 준 건 알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아빠 97명에게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제재가 시작된 이래로 483명의 명단이 공개됐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한 비중은 각각 3%와 5%도 채 안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 출국 금지는 6개월인데 이 기간만 버티면 되고 또 예외 조항도 있어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일 경우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둔다든지 또 출국 금지도 사업이나 어떤 생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라는 것이 17년째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A씨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도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감치 명령까지 받는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이어가지고 6개월이 지나버렸고요. 짧게는 2년 반이고 길게는 3년 정도 걸려요. 제재 이후 1억 원 이상을 지급한 사례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4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서며 9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1월에만 9%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채권 시장에선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가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사실상 완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둔촌주공은 지난 7일부터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결과 주요 주택형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9에서 49제곱미터 등 소형은 계약률이 저조해서 다음 달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다는데요. 지난달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덕을 쏠쏠히 봤다는 평가인데 청약을 진행 중인 수도권 대단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기준 57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년 새 70% 가까이 급등한 건데 같은 기간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국세는 49.2% 증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올라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두 수치의 증가보다 근로소득세 상승세가 더욱 가팔랐다는 분석입니다. 급등한 물가에 직장인들의 실질 임금은 더 줄어든 걸로 파악됩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부동산의 난공불락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 3구에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의 37%가 몰리면서 이것도 전셋값 하락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2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1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개포동의 3,375세대 대단지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전세 물건이 7억 원대, 이달 초엔 6억 원대도 있었습니다. 13억 원까지 불렀던 집주인들이 입주가 이달 말로 다가오자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앞다퉈 크게 내린 겁니다. 여파는 주변으로 번져 2년 전 11억 5천만 원이었던 개포동 4년차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값은 최근 7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강남 3구의 입주 물량은 9,691가구로 서울 전체 물량의 37%에 달합니다. 고금리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마저 전세 가격이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입주를 바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매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금액을 좀 많이 낮춰서 빨리 계약하시려고 조정하십니다. 전세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집주인이 만기에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700억 원으로 1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최대 13,000가구가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란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도 나와 전세금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2월 14일인 오늘은 흔히 연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한다는 밸런타인데이인데요. 기념일을 핑계로 가볍게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때문에 데이트 한번 하기도 심지어 초콜릿 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밸런타인 기획전이 한창인 대형 마트입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구입할 수 있다는 곳이지만 지난해보다 10에서 20%는 올랐습니다. 수입 초콜릿은 100g에 10,000원이 넘습니다. 카카오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초콜릿 가격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이젠 밸런타인데이가 젊은 층들 사이에서 부담되는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초콜릿 같은 거랑 선물 같은 거 사려고 했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약간 부담이 돼요. 초콜릿만 이 정도고 데이트라도 하려면 비용은 더 치솟습니다. 겨울철에만 운영하는 딸기 뷔페는 1인당 8에서 9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한정판 케이크는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일부 식당에선 밸런타인을 틈타 평소보다 비싼 메뉴만 선택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12만 원으로 이용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발렌타인 기간에는 발렌타인 코스로 바꿔서 가격도 15만 원으로.
유례 없는 고물가에 일부 유통업계의 과도한 상술이 더해져 기념일 하루 챙기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여자 프로농구의 절대 강자 아산우리은행이 BNK 썸을 꺾고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2년 만에 왕좌를 되찾고 통산 14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우리은행은 이제 5년 만에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올 시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BNK에게 2쿼터 중반까지 고전한 우리은행에는 해결사 김단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중거리 슛으로 득점이면 득점, 날카로운 패스로 도움까지 만능 플레이어다운 모습으로 우리은행에 리드를 남겼습니다. 2쿼터에 10득점을 기록한 김단비에 박지현도 전반까지 개인 최다 타이 17득점을 퍼부으며 BNK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3쿼터에 20점 차까지 벌리며 멀찌감치 앞서간 우리은행은 BNK를 76대 52로 대파하고 2년 만에 정규리그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14번째 정규리그 우승으로 다시 여자농구 최강으로 자리매김한 우리은행은 내친 김에 5년 만에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지금같이 선수들이 서로 믿고 다 잘해주면 꼭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최하위 서울 삼성이 원주 DB를 상대로 맞대결 5연패를 끊고 9위 한국가스공사를 한 게임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영상권을 보였던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3도, 철원은 영하 4.3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서울은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눈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영동 중남부 많은 곳은 10cm 이상, 그 밖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에도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동쪽 내륙에도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동쪽 지역의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또 제주와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3.7도, 안동은 영하 0.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과 광주 8도 등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